예,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조성주입니다. 정의당 1일 국민대변인 1일 브리핑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였죠? 대학원생 노동법 문제를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 민달팽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취업성원 패키지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보다 조명되고 못한 문제인데요. 청년들의 부채 문제, 대학생이나 청년들의 부채, 학자금 대출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부채 문제가 다뤄지는데 그 외에도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청년들의 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일 국민 대변인 정의당에서 모신 분은요,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영선님 모시겠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청년들의 부채 문제를 가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하며 그들의 문제를 다뤄왔던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좀 더 주목해 주십시오. 한영석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센터장 역을 맡은 한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센터에서 만나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돈과 부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함께 고민을 나누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청년들이 각자의 삶 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에 만났던 청년은 1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청년이었고요. 그 친구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4년 내내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금액도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본인 스스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급여가 통상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도 갚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왔습니다. 막막한 마음에서 상담을 신청했는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묻지마 취업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사회복지 시설로 갈 수 있게 스펙을 더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마 또 아니면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대출도 갚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된다라고 좀 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한 친구는 30대 초반에 작곡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셋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곡은 어릴 때부터 이 친구의 꿈이었고 성인이 된 지금도 그 꿈을 위해서 꾸준히 도전해 오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직접 작곡을 한 곡도 30곡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는 작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낙담과 체념을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저한테만 얘기한다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꺼내 넣었는데요. 부채가 많아서 상당히 괴롭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학자금 대출과 저축은행 대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대출, 대보험 대출까지 다중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금액도 4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처음에 작곡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소득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 위기를 좀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손 내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좀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신용카드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빚이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고 급기야 대법치 대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급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그렇게 해서 감당이 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직장을 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갚지 못하면 채무 도축 전화에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도저히 작업도 일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흔히 이야기하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 센터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는 이제 꿈을 포기해야 될까요? 작곡가는 이 친구에게 맞지 않는 직업일까요? 그냥 취미생활로 작곡을 하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한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는 3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이 친구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상담을 하러 찾아왔던 친구입니다. 현재 1년 가까이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고민은 2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게 됐는데 대출을 1억 원을 쥐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운영이 계획대로 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무역회사에 다니게 됐고 대부분의 소득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부채 갚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부채를 갚는 것에도 굉장히 버거워했습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은 미술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미술 전공으로 유학도 했지만 중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사정을 조금 더 들어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하던 부동산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세가 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친구에게 미술은 사치일까요? 그냥 무역회사에서 부채나 갚고 꾸역꾸역 살아내는 게 정답일까요? 그렇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례가 아주 특별한 사례는 아닙니다. 한국은행 가계금융법칙 조사에 의하면 20대 가구 중 50%, 30대 가구 중 70%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입니다. 그런데 20대, 30대 청년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부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면서 저희 느꼈던 것은 청년 부채의 문제는 부채 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부채의 중압감에 짓눌려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대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인간의 학자금대출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학자금대출 규모는 약 17조 원입니다. 4대강에 불과한 돈만 22조 원이죠. 이런 토건사업만 하지 않더라도 일시에 탕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저는 최소한 청년들이 빚의 중압감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부채 문제는 어떤 특정 개인의 잘못된 선택과 경제적 상황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부채 해결을 위해 이제 모두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청년들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다 과감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영석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 사직협동조합 센터장님의 구체적인 사례 세 가지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 부채 문제 이 사례들은 특별한 사례들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아주 일상적으로 주변에 퍼져 있는 상황이고요.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 대출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정의당은 부채 문제 해결과 학자금 대출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채무자 중심의 대책으로 채무자의 회생 및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악성, 부실채권 규제 및 저소득층 악성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 감독을 일단 강화해야 할 것이고요. 특히 부실채권 매각 기준이나 매각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거래나 추심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저소득층 부실채권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탕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 자체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조정단체를 설립할 예정이 있습니다. 하산 절차에 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요. 1인 가구 1주택 사람에게 개인위생 절차가 밟게 되는 경우 주택을 보존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소득 계층별, 가구주의 지위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책과 서민금융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특히 휴면 예금을 좀 활용해서 신용회복 기금 조성에
서민금융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금융복지센터도 다양하게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등록금 문제입니다. 학자금 대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겠다는 파업 아닌 파업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이 국립대가 한 418만 원, 사립대가 734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지만 액수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0.8%로 OECD 평균 1.2%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 표준 등록금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 반값을 도입해 지나친 학자금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과 과도한 유월금도 조정해서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거나 이로 인한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렇게 한국의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오늘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부채는 단순히 젊은 시절에 잠시 지는 부채가 아니라 이 부채가 영향을 미쳐서 묵지만 취업을 하게 만들고 실제 30대 초반, 30대 후반까지 부채를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실제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 부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정의당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선대위 1일 브리핑, 국민대변인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